20. 소용돌이. 자개박이로 호사스럽게 지장된 술상에는 가지가지 생선회를 담은 커다란 접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안주가 그득하게 차 있었다. 마주보고 앉은 것이 두 사람뿐인 것에 비해 술상은 너무 컸고 안주도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 물건들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그것이오. 그것들이 우리나라 것인데 손을 대자면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반역자죠. 그러나 그 물자가 남고 처저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물건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막말로 사람들은 들끝이 물자는 부족하지. 이런 부산 바닥에서 그런 물자라도 캐내서 사람들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애국 아니겠소. 그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그러니까 그 대장님한테 부탁하는 건 뭐 어려운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할 구역 내에서 검문만 하지 말고 그 모른 척 눈 감아달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쩝니까? 일을 어디 그리 허술하게 합니까? 다 연줄 얼거져 있으니 그럴 염려는 절대로 없어요. 박대위만 앞길이 창창하고 난 뭐 앞길이 컴컴한 줄 아죠? 응? 나도 앞으로 정치 인생이 창창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내 정치 야심은 대평양보다 넓소. 그러나 이런 일을 허술하게 해서 얼굴에 똥차를 꺾었소. 아무 염려 말고 나하고 인연을 맺어보시오. 당장 보는 이득도 이득이지만은 앞으로 군대 생활하는데 두고두고 이득을 보게 될 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사실 세상이 엉망진창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박대위, 나 말 똑똑히 들으시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동에 전쟁 물자 대면서 신바람나게 재미 보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 알죠? 일본 놈들 아닙니까? 그거요. 일본 놈들은 지금 미국에서 미리 주는 달러를 받아가면서 문 닫아 걸었던 군수 물자 공장들을 돌리기 시작했고 소고기다, 닭이다, 뭐 밀가루다 하다못해 계란까지 그 미군 식당에서 쓰는 물건들을 다 팔아먹고 있어. 근데 우리 뭐요? 재미 보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소. 더놓고 얘기해서 그 미국이 저희 좋아서 하는 전쟁이고 물자를 많이 없앨수록 경제가 잘 돌아가는 부자 나라 덕을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보자 그거요. 그런데 말이오, 박대위도 잘 알겠지만 미국이 총반격전을 개시한 지금부터가 절호의 기회요. 내일 물자가 산더미로 들어오고 있지 않소. 어차피 전쟁에서 써 없앨 물건 먼저 먹는 게 임자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그리 쉽게 오는 게 아니오. 박대위, 돈은 정치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오. 계급이 높아질수록 군인 생활에도 돈은 필수 조건이오. 어떠소? 날 도와주시겠지요? 돕게 된다면 그 다음은... 좋소. 잘 생각하셨어. 꽃마다 1알씩 현찰로 미리 드리고서. 왜? 적어서 그러시오? 그게 아니고 총액을 모르는 일할이라는 게 좀... 박대위는 역시 헌병장교답소. 난 또 무슨 일인가 했소. 그것은 아무 염려 마시오. 꽃마다 총액을 밝힐 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밀 장부를 보여드리고서.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말하는데 일할 분바위는 굉장히 큰 거요. 대강 눈치는 채웠지만은 걸리는 데가 박대위만이 아니기 때문이요. 누구하고 손을 잡아도 이런 분바위는 어렵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일만 하면 확실히 안전한 겁니까? 그거야 털끝만치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내 일생에 금이 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거 참 답답해서 속을 이거 다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생에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일생이 훤히 열릴 기회가 될 테니 제발 걱정하지 마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나가 정치 야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막말로 나하고 박대위하고 사회적 비중을 따질 때 만약 그 일이 잘못됐다고 치고 누가 더 손해를 보고서. 알겠습니다. 모든 걸 최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고맙소. 잘 해봅시다. 남자가 박대위에게 팔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이 술상 위에서 마주 잡혔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최익승이었다. 우리 지금부터 색시들 불러 앉히고 술 한번 기분 좋게 마셔봅시다. 최익승이 껄껄대고 웃으며 손바닥을 딱딱딱 맞대렸다. 국회의원을 지내시기 전에는 사업을 하셨던 모양이죠? 사복 차림인 박대위란 사람이 세목골을 거꾸로 세운 것 같은 얼굴에 약간 비굴기 서린 웃음을 피우며 물었다. 난 일정시대부터 사업과 정치에 함께 뜻을 둔 사람이었어. 근데 일제 치하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민족 자본을 형성시킨다는 그 떳떳하고
당당한 명분이 있는 일이었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친일파 노릇을 하는 민족 반역 행위가 아니겠소. 그래서 난 정치는 포기하고 사업에만 열중했던 것이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 민족 자본 형성에 미력을 보탠 셈이었죠. 그런데 해방이 되지 않았겠소. 바야흐로 새 세상이 오고 새 나라가 서는 뒤 일제 치하에서 보류해 두었던 정치의 꿈을 펼치지 않을 수 있어야죠. 민족을 위해 새 나라에서 내 한 몸을 바치자. 그런 각오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던 것이오. 네, 그런 뜻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 난 당선됐고 신성한 재헌국회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오. 최익승은 자기소개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써먹는 말을 그 거창한 내용에 걸맞은 근엄한 얼굴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었다. 박대위는 연방 고개를 주걱거리면서도 너야말로 아구가 제대로 맞는 정상배로구나. 나도 일본군에 붙어먹은 뒤가 구인 놈이다만 그래도 네 놈보다는 나은 것 같다. 미군 물건 해먹자고 덤비질 말든지 뻔뻔스런 소리 짓거리질 말든지 좌우지간 다 그렇고 그런 놈의 세상이니까 어디 똥창 한번 맞춰보자. 그는 상대방의 속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시다가 부르시었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여자의 목소리에 박대위는 말을 끊었다. 들어오너라. 어서. 최익승의 목청을 가다듬은 말이었다. 방문이 옆으로 밀리며 한복 차림의 앳된 여자들이 옆걸음질을 치면서 들어왔다. 혜연이라 하옵니다. 나누신 말씀들은 잘 되셨는지요? 엷은 옥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가씨가 나부시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그래, 잘 되었다. 혜연이라. 최익승이 비릿하게 웃었다. 예, 바다해의 제비 연자입니다. 바다 제비라. 전 혜선이라 합니다. 즐겁게 많이 드십시오.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가씨의 인사였다. 해선이라니. 그 바다 산이면 섬이란 말이냐. 최익승이 아는 체를 했다. 아닙니다. 바다해의 산호산자입니다. 이거 바다 산호라. 그래요, 산호야. 뭐 산호야 다 바다에 있지 육지에도 있더냐. 제비야 육지에도 바다에도 따로따로 있으니 혜연이가 말이 된다마는 뭐 해산이야 고감 좀 말이다. 어떤 놈이 한 문자 좀 안다고 식자우원이로구나. 어쨌거나 부산이라고 너희들이 다 해자 돌림으로 개명을 했구나. 그래, 좋다. 술을 마시자. 박대리. 최익승이 눈짓을 했다. 아닙니다. 먼저 어허, 오늘은 박대리가 죽이요. 박대위는 바다제비를 골랐다. 아가씨들이 자리 잡고 술잔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남보다 많은 돈을 내고 배를 구해 한강을 건넌 최익승은 일단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사태가 점점 불리해지는 걸 보면서 몸 피할 때를 찾고 있었다. 사촌인 최익달은 벌써 안전한 섬을 물색해 놓았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렸다. 아무리 섬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는 한 육지의 정치바람이 안 미칠 리 없을 것이고 연고가 없는 그런 데서 험한 꼴 당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은밀하게 살핀 것이 정부의 이전과 현지 경찰의 움직임이었다. 정부만 따라다니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피난처였고 현지 경찰이 움직일 때가 위험을 피하는 막바지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옮겨 앉더니만 뒤따라 광주와 목포가 같은 날 점령당하고 말았다. 피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그는 미리 대고 있던 선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부산 쪽으로 빠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현지 경찰보다 하루 먼저 여수로 내달았다. 거기서 배를 구해 부산에 도착하기는 한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그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돈벌이를 찾아 여기저기 훑고 다녔다. 대동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그는 전시 경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플레와 함께 일어나는 전시 경기의 물결을 타면 그것처럼 손쉬운 돈벌이가 없었다. 그의 눈에 잡힌 것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부산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일이었다. 그는 쌀 장사를 결정했다. 물론 뒷박질을 하는 소매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으로서의 쌀 장사였다. 창고를 빌려 무조건 쌀을 사쟁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동업자 몇 명이 짜고 쌀을 슬슬 풀어놓기만 하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쌀 장사, 아니 쌀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측대로 쌀값은 날이 날마다 섞여갔다. 그는 땀 흘릴 것 없이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쌀 장사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미군의 총반격이 있기 전에 벌써 부산항에는 수많은 미군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가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 써서 없앨 그 물건들에 그는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애써 참았다.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군수물자 취급에 직접 뛰어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험을 피하면서 자본도 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택했다. 뒤에 멀찍이 물러나 앉아 다리를 놓아주고 만일의 사태에 뒷수습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익 배당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그의 국회의원 경력은 마침내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그가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명함에는 재헌 국회의원이란 경력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너희들 둘 다 서울 말신디. 쥐들이 서울 어디냐? 최익승이 술기운 퍼지고 있는 눈으로 두 아가씨를 훑으며 담뱃갑을 집어들었다. 그건 등에 혹을 달고 서 있는 낙타가 그려진 미국 담배 카멜이었다. 상위에 올려진 술병도 미국 것인 켄터키 위스키였다. 서울이란 것만 아시고 동은 묻지 마셨으면 합니다. 바다제비의 대꾸였다. 왜?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면 서울 생각하면 서러워서 그러느냐? 맞아요. 서러워서 그래요. 우리 서럽게 만들지 마시고 술이나 맛있게 드세요. 최익승 옆에 바다산호가 눈웃음 치며 말했다. 너희들을 서럽게 만든 건 빨갱이 놈들이지 나가 아니다. 그렇지만 불난집에 부채질이지요. 바다제비의 재빠른 응수였다. 아이, 그것이 그리더나. 뭐 하여튼 불을 지른 건 빨갱이 놈들이니까 너희들 원수는 빨갱이로구나. 그래요. 빨갱이들은 우리 원수예요. 바다산호의 맞장구였다. 빨갱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바다제비의 앙칼진 소리였다. 이거 술자리가 아니라 빨갱이 척결 걸기 대회인가? 박대위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얘들아, 빨갱이 소리 그만두라고. 요새 유행하는 노래나 하나씩 뽑아봐라. 최익승이 팔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아까 여쭤보다가 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말이 끊어졌는데요. 어쩌시다가 2대 선거에선 실패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박대위가 바다제비 치마 속으로 손을 디밀며 묻고 있었다. 아휴, 마침 잘 물었소. 나가 참고로 그 약을 해줄 필요가 있어. 최익승은 얼굴빛이 달라지며 몸을 바로잡고는 내가 당할 걸 당한 게 아니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좌익세들의 농간과 협잡 때문에 다 받아놓은 밥상이 엎어진 것이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내 발판을 딛고 당선이 된 그 시푸른 안창배라는 놈이 사상이 불어난 데다가 선거운동도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놈이 도맡아서 귀가 여린 농민들을 회유했다 그 말이오. 그 순서를 잡아 말하자면은 안창배라는 놈은 나이도 새파란데다가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변호사질을 하고 있어서 고향에는 아무 발판도 없는 놈이었어. 근데 그놈이 서민영이라고 하는 좌익 사상을 가진 놈하고 야합을 한 것이오. 그 서민영이란 어떤 놈인가 하면은 일정 때부터 좌익 사상을 가지고 선생질을 하면서 학생들을 조직해가지고 독서회의 야학에 의해서 위장 활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했고, 해방이 되고는 제놈 농투를 소작인들과 함께 지어 먹는다는 그 공동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련에서 하고 있는 집단 농장에서 앞대가리 글자 둘만 바꾼 것이지 내용이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놈이 그런 순좌익인데도 살아남아 있는 건 그게 예수꾼인데다가 미꾸라지처럼 남로당 조직에는 가담하지 않기 때문이오. 문제는 그놈이 경영하는 공동농장인데, 그놈 하는 짓이 다른 일반 지주들과 비교돼서 그놈이 아주 양심적이고 인격자인 것처럼 보이고, 무식한 농꾼들은 그놈을 떠받들면서 그 공동농장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형편이오. 그런 서민영이라는 놈이 제자인 안창배의 선거운동을 하고 나섰단 말이오. 물론 나가 서민영이한테 먼저 손을 안 뻗친 게 아니오. 근데 그놈은 지주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을 하는 놈이오. 박대위, 문제는 서민영이가 아니라 안창배라는 놈이오. 그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은 광주에서 변호사질을 할 때부터 좌익을 편들었던 좌익 사상을 가진 놈이오. 서민영하고 야합이 된 것도 사제지간이라는 것은 제2의 조건이고, 첫 번째가 서로 생각이 같은 좌익이라는 것 때문이었어. 안창배라는 놈이 변호사질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 이덕우라는 변호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좌익들에게 유리한 변론을 했어. 그럼 이덕우는 누구냐? 그놈은 전라도에서 소문이 뜨르르한 좌익 변호사요.
그놈은 제주도 4.3 사건의 좌익 폭도들 변론을 도맡고 나서서 그놈들이 진정한 민족주의자니 애국자니 하고 떠들어댄 놈이오. 안장배는 바로 그런 놈하고 한 통속을 이루고 지내면서 그놈 행동에 동조한 놈이오. 이덕으로 놈은 이번 난리가 나고 예비 검속대에 처단됐는데 그놈이 글씨 경찰서에서 실려나가 또라꾸가 신의 큰 길을 지나게 되자 느닷없이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이 이덕우 죽는 날이다. 오늘이 이덕우 제삿날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것만이 아니라 발바닥에다 지놈 죽는 날짜를 써놓고 죽은 독종이오. 근데 이 문제는 그 안창배란 놈이 미리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예비 검속도 피해버리고 그런 과거 싹 의장한 채 신변 보호까지 받아가며 이 부산 바닥에서 국회의원 행사를 열었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오. 이 모든 사실을 방첩대장한테는 벌써 다 야기해두어서 박대위도 직책상 참고를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것이오. 아하, 사정이 그리 된 일이구만요. 안청배라. 박대위는 눈빛이 이상스럽게 변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9월이 저물어가는 26일, 김범우와 손승호는 박두병의 집으로 아침밥을 먹으러 갔다. 추석이었던 것이다. 이게 햅쌀밥이네. 어서들 드세. 전쟁으로 세상은 시끄러워도 나락은 변함없이 영근었네. 박두병의 말이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침울한 기색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도 평소에 탄력이 없었다.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김범우와 손승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일체의 통제를 하고 있었지만 도당 안에는 벌써 며칠 전부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 먹구름은 하루가 바뀔 때마다 검은 농도가 짙어갔다. 추석을 타양에서 쇠게 돼서 안 됐네. 많이들 먹게. 박두병은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면서도 주인 노릇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을 굳이 청한 것도 타양에서 추석을 쇠게 된 기분을 위로하려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두고 서로 마주 앉으려는 뜻이 더 컸다. 사태가 어찌 돼가고 있는가? 김범우는 일부러 어찌 될 것 같으냐고 가정으로 묻지 않았다. 이대로 견디기는 어려울 것 같네. 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김범우는 숟가락 가득가득 밥을 떠넣고 있었고 손승호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찍어 올리고 있었고 박두병은 토란국의 국물만 떠올리고 있었다. 상륙작전에 걸려든 상태에서 후퇴를 한다면 어디로 한다는 것인가? 자네도 알다시피 상륙작전은 차단작전이고 교란작전이네. 서울 쪽 중부는 이미 차단됐고 해안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곧 교란이 시작될 것 아닌가? 김범우의 말이었다. 그렇지.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지. 또 말이 끊겼다. 김범우는 후퇴 날짜는 정해졌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건 최종 순간까지 지켜야 될 비밀일지 몰랐기 때문이다. 박두병의 입장을 거북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고 후퇴를 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진 이상 날짜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늘로 3개월이구나. 해방전쟁은 3개월 전쟁으로 해방이 무산되어 가고 있었다. 김범우는 자신이 염려했던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 허망하고도 안타까웠다. 미국은 결국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한 민족이 스스로의 삶을 위해 가려고 하는 길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가로막고 동강내고 좌절시키고 있었다. 후퇴는 일시적이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만행을 부린 이상 소련이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박두병이 얼굴을 찡그린 채 강한 어조로 말했다. 미안하네만 그게 당의 견해인가? 자네 개인적인 생각인가? 김범우가 박두병을 주시했다. 그야 나 혼자 생각이지. 그렇다면 이것도 나 혼자 생각인데 그럼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민족 문제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건데 소련이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리 쉽게 전쟁을 벌이려고 할 것 같은가?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가진 나라네. 눈을 내리깐 박두병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만 일어나세. 출근 시간 다 됐네. 손승호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그리 됐나? 이거 명절날도 쉬지 못하고 먼저들 나가게. 난 어디 좀 들를 데가 있네. 박두병도 시계를 보며 말했다. 길거리에는 이상한 느낌 전혀 없이 명절 기분이 완연했다. 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러워도 나락은 연글듯이 전쟁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 사람들의 생활은 여전히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허망해. 손승호는 또 같은 말을 무심결에 한숨 토하듯이 했다. 그는 요 며칠 사이에 그 말을 질병 없이 하고 있었다. 이 사람아, 이젠 그 소리 그만하고 정신 똑똑히 차려. 후퇴할 땐 누구나가 마음이 다급해져 소란이 벌어지고 갈팡질팡하다가 자기 소속을 놓치기가 십상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될 테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게. 허망한 건 이미 과거고 전쟁 때는 그저 순간순간 대응하면서 앞만 내다보는 게 제일이네. 지난 일에 매달리다 보면 현실 대응이 어려운 데다 상황 판단이 빗나가게 되니까. 그래야겠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순간적인 거지만 전쟁터에선 그게 더 절박해질 테니까. 그런데 서울 이 선배는 어찌 됐는지 걱정이군. 손승호의 침울한 대꾸였다. 서울이야 벌써 후퇴하지 않았겠나. 이 선배야 잘하고 있겠지. 의지력도 강하고 판단력도 정확하니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번 후퇴가 일시적인 것 같은가? 그걸 어찌 알겠나만 자네한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해둘 게 있네. 내가 전부터 계속 말해온 것인데 말이야. 이 전쟁의 상황 판단을 할 때는 언제나 미국을 중심에 놓고 하라는 것이네. 미국이 전쟁을 도맡고 나선 순간부터 계급혁명도 민족해방도 다 없어지고 미국과의 싸움판으로 변하고 말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덜했지만 앞으로는 그 양상이 본격화될 거네. 자넨 지금 후회하고 있겠군. 손승호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 무슨 섭섭한 소린가? 자네가 선택이었다면 나도 엄연한 선택이야. 시간만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내가 이 전쟁을 기피하고 싶었다면 시간도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어. 그걸 제일 잘 아는 자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김범우는 정말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다. 화내지 말게. 미안하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자네 예상이 다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자네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고 한 말일 뿐이네. 바로 그런 생각을 이젠 집어치우란 말일세. 아까 상륙작전이 교란작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선이 따로 없이 아무데나 적이 나타난 곳이 전선이 될 거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는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포탄이 어디서 터지는지 알게 뭔가. 자네 목숨은 둘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알겠네. 실전 경험이 많은 자네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되겠지. 손승호가 씩 웃었다. 와, 사람 싱겁긴. 김범우도 웃었다. 손승호의 그 웃는 모습이 춥고 외로워 보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일거리가 김범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동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안 됐소만 사태가 시급하니 이해하시오. 공작을 좀 나가야겠는데 이리시당을 거쳐 군산까지 좀 다녀와야겠어. 발빠른 김동무가 적임자로 뽑힌 거니까 신속하게 다녀오도록 하시오. 전화로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특히 군산 쪽 상황을 직접 확인할 겸 말이오. 최대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부장이 두툼한 편지 봉투 2개를 내밀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우는 사무실로 되돌아왔다. 손승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는 옆 사람에게 물었다. 손동무 어디 갔나요? 예, 방금 공장 나갔어요. 김범우는 바로 사무실에 나섰다. 분위기 때문에 밥맛은 없었지만 아침을 다 먹어치운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김범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속보로 걸었다. 버마전선에서 후퇴를 할 때의 기분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셈이었다. 바람이 선들거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땀이 나지 않았고 돌이 툭툭 붉어진 길이었지만 전거에 비하면 아스팔트였다. 위에서부터 누름빛으로 물들어 내리면서 초록빛이 점차로 사위어지고 있는 넓고 넓은 들녘의 이중조화는 더없이 아름답고도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나락이 익어가고 있는 그 끝이 아스만 들판은 지루함을 주지 않는 눈요깃감만은 아니었다. 쌀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곡창지대 호남평야. 이곳은 수백 년에 걸친 삶의 투쟁장이었고 저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는 나락은 투쟁 목적물이었다. 그건 자연이기에 앞서 인간의 생존 의지의 응집물이었고 또한 인간의 탐욕 본능의 대상물이었다. 기존 생존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다수와 탐욕 본능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빼앗으려는 소수와의 끝없는 싸움. 그러나 다수는 소수에게 번번이 졌다. 다수가 소수에게 지는 싸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만큼은 그런 싸움이 분명히 있었다. 자연 법칙을 거역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라는 것이 그런 황당한 힘을 발휘해냈다. 먹이를 제공하는 땅을 사이에 둔 다수와 소수의 싸움은 결국 모순된 제도를 없애려는 싸움과 옹호하려는 싸움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동물로 규정하는 계급 제도를 지배도구로 삼아 다수의 삶을 속박하고 착취해온 봉건주의는 마땅히 척결되어야 할 전 시대의 망령이고 인간의 수치였다. 땅이 기름지고 넓을수록 그 땅에서는 그만큼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싸움 또한 처절하고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이 땅에 칠할의 쌀을 생산해내 곡창지대라는 이름을 얻은 여기 호남평야에서
가보년의 농민들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일정 시대에 3분의 2 이상의 소작쟁이가 이곳에서 줄기차게 일어났던 것도 어찌 우연일 수 있을까? 그 다수가 벌인 싸움은 기본 생존권 투쟁인 동시에 역사 전환을 꾀한 혁명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봉건주의 폭력 앞에 피만 뿌리고 좌절했고 또 군국주의 폭력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해방이 되어 그들의 꿈은 부풀었지만 지주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농지개혁법에 그들은 결국 기만당했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농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수확을 바로 눈앞에 둔 채로 다시 그 꿈이 깨질 위기를 맞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수백 리를 걸어다니며 인민의 불만 실태를 현지 조사했던 일이 더없이 허탈하게 느껴졌다. 단 한 번도 세금의 징수를 못한 채 전체 농민들에게 인식만 나쁘게 심어진 것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에 납득시켜 그 인식을 바꿔놓지 못하고 후퇴를 한다는 것은 너무 큰 손상이었다. 그 사소한 방법적 실패는 곧 정치적 실패로 확대될 위험이 컸던 것이다. 아이고 추석인데 쉬지도 못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 전 과장이 문서 접수증을 내밀며 말했다. 피차의 일반이지요. 김범우가 접수증을 접으며 대꾸했다. 도당은 지금 어쩌고들 있나요? 선 전 과장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어감이 전라도 사람 같지가 않았다. 별 이상 없습니다. 전 또 갈 데가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김범우는 자신의 임무 이외의 말은 하기 싫어 돌아서려고 했다. 아니 어딜 또 가는데요? 군산까지 갑니다. 군산까지요? 선 전 과장이 눈을 흡뜨며 놀랐다. 아니, 왜 그리 놀라십니까? 그쪽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군산 쪽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공작 목적이라던 부장의 말이 김범우의 뇌리를 스쳐갔다.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해상에 좋지 않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핵심 지역의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국은 교란작전을 목적으로 요소요소의 항구를 골라 제2, 제3의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천에 뒤따라 군산, 목포가 그 대상지로 꼽힐 것은 상식에 불과한 일이었다. 군산의 상륙은 충남, 전북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고 목포의 상륙은 전남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인천에 상륙한 병력이 서울을 장악하면서 북쪽을 차단하는 동시에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낙동강 전선의 병력이 경남북 일대를 밀고 올라가게 되어 남한 전역은 포위 상태에 빠지는 셈이었다. 이건 사흘 전 손승호와 함께 학생용 지도책을 펴놓고 예측해보았던 작전 상황이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김범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길에 정오의 가을빛이 가득했다. 이리는 전주와 군산의 중간 지점이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남아있었다. 김범우는 손가락 끝으로 배를 눌러보았다. 70리 길을 가자면 아무래도 배를 채워야 될 것 같았다. 배가 고파서는 어떤 일이고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길을 빨리 걷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주머니에 돈도 넉넉하겠다. 밥을 굶을 필요는 없었다. 김범우는 군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음식점을 찾았다. 돈이 주머니에 언제나 넉넉한 것은 출장 근무자에게 봉급의 50%를 더 지급하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었다. 손승호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이야 당연했지만 자신이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박두령이가 취한 조처였다. 봉급을 받고 나서 놀라자 주는 건 무조건 받아둬. 자네 술 좋아하잖아. 하며 박두병은 무심한 척했던 것이다. 그건 박두병이 표현한 말없는 우정이었다. 명절날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는 있어도 밥을 사먹으러 다니는 멍청이는 없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밥집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김범우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길가에 섰다. 밥을 먹기로 작정했는데 먹을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시장기가 몰려들었던 것이다. 남아있는 길을 빨리 걷자면 무엇으로든 배를 채우기는 채워야 했으므로 그는 걸음을 옮기며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마침 떡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는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밥이나 떡이나 하는 생각으로 그곳을 찾아들었다. 추석이라 했지만 아직 송편도 입에 넣어보지 못한 처지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떡이 접시 가득 담겨 나왔고 전라도식의 맑은 콩나물국이 곁들여 나왔다. 김범우는 콩나물국부터 한 숟가락 떠올렸다. 콩나물 냄새가 상큼하게 코끝을 스치는 순간 불현듯 어머니가 떠올랐다. 겨울이면 어머니는 거의 끼니 때마다 콩나물국을 끓였다.
아버지가 콩나물국의 적시는 김쌈을 즐긴 탓이었다.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아내의 모습이며 아이들의 모습이 줄줄이 이어졌다. 갑작스럽게 밀려든 향수에 그는 콩나물가락이 늘어져 있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춘 자세로 한참이나 앉아 있었다. 명절을 타향해서 맞는 축축한 기분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콩나물국 냄새에 자극되어 그런 감상을 일으킨 것인지도 몰랐다. 자리를 고쳐 앉은 김범우는 콩나물국을 후후 불어가며 속이 뜨끈해지도록 마신 다음 떡을 몰아넣기 시작했다. 군산에 도착한 것은 짧아지기 시작한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군산시 당은 비상상태였다. 사무실의 짐은 모두 꾸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군 함정들이 해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물었다. 미국 놈들이 가까운 섬에 배를 대기 시작했어. 얼굴이 일그러진 선전과장의 대답이었다. 도당에 보고하셨습니까? 했어. 김동무는 안 와도 되는 걸 그랬어요. 김범우는 온몸의 맥이 쑥 빠지는 걸 느꼈다. 그럼 지금 당장 후퇴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을 좀 더 살펴라는 도당의 지시입니다. 김범우는 등받이 뒤로 고개를 젖혔다. 눈을 감았다. 절망도 슬픔도 분노도 괴로움도 아닌 그 무엇이 가슴을 덮쳐오고 있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나는 것인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만 흘리고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 미국. 돌아가야지. 도당으로 돌아가야지. 길은 하나. 도당과 함께 행동하는 것뿐이다. 김범우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지도책에서 본 산맥들과 남원 쪽에서 바라보았던 우람한 지리산 줄기들이 겹쳐지고 있었다. 저는 도당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몸을 바로잡은 김범우가 말했다. 지금 말입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적의 선발대가 이미 침투되어 야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 조직원들에게 오인되어 피해를 당할 위험도 큽니다. 야간 보행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와 함께 밤을 지내고 내일 일찍 떠나도록 하십시오. 김동무 신상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내 책임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전과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럼 밥이나 좀 주십시오. 명절이 돼서 삼을 데가 있어야죠. 김범우는 스스럼 없이 말했다. 아이고 이런. 아직 저녁을 못 잡수셨군요. 일어나시죠. 어서. 선전과장은 몹시 미안해하며 서둘러 일어났다. 김범우는 140~150리 길을 내달아온 피로감에 눌리면서도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자다 깨다 하는 지루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흐린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서성이거나 들락거렸고 서로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리고는 했다. 밤은 별일 없이 밝았다. 김범우는 이른 아침을 먹고 일부러 부두까지 나갔다. 물빛깔이 달라진 가을바다가 싸한 냉기를 품고 펼쳐져 있을 뿐 군대의 움직임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건 어차피 유관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그 정도나마 상황을 살피고 군산을 무사히 떠나게 되어 사무실에서 하룻밤 보낸 것이 이래저래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 걷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어제 너무 무리를 한 데다 밤잠까지 설친 탓인지 다리가 무겁고 어깨가 처져내렸다. 몸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김범우는 걷기를 늦추었다. 간추릴 수 없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실의 전면에서 물러나 앉은 법일 서민용 선생은 어쩌고 있을지. 염상진은 지금쯤 어떤 심정일까? 참담하기는 해도 그는 그 순간 정신무장을 다시 갖추었을 것이다. 손승우, 그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를 몰아붙인 남쪽의 상황 탓이었다. 이 학송은 후퇴를 하고 있을 것인가? 전쟁은 속임수 없는 편가르기를 해낸 것이었다. 다시 국방군과 경찰이 점령하게 되면 좌익이나 부역자 색출이 천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공 아래서 바뀐 모든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30분 남짓 걷자 몸이 다소 풀렸다. 그러나 어제 같은 탄력이 살아나지는 않았다. 자주 목이 말라 김범우는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겨울에 얼굴을 박아야 했다. 전주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다 되어서였다. 시내로 들어서면서 김범우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선스러움과 어디선가 끼쳐오는 섬뜩함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후퇴가 시작됐구나. 그의 머리를 친 생각이었다. 낡은 트럭이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토해내며 어둠 속을 달려갔다.
시내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다. 사람들이 떼지어 뛰어가고 고함 소리가 엇갈리고 트럭이 달려가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행렬이 지나가고 대창을 든 사람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도당 사무실까지 줄기차게 뛰어갔다. 도당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김범우는 무릎이 휘청 꺾이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해서 자기 책상으로 가보았다. 아무것도 남겨놓은 지시가 없었다. 손승호의 책상 쪽으로 가보았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럴 수가 있나? 김범우는 숨을 헉토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본대와 멀어졌을 때와 똑같은 암담한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전쟁 마당에서 소속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좌절적 공포감과 절망적 소외감에 빠지게 했다. 김범우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 얼굴을 훔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올 줄 뻔히 알면서 왜 목적지를 몇 차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될 정신이 없었단 말인가? 내가 돌아오는 동안 미군이 상륙했다는 연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정부 누설 때문에 목적지를 적어두지 못한 것일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에는 두 군데가 떠올랐다. 하숙집과 박도병의 집이었다. 김범우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숙방에도 손승호가 남긴 글씨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손수건 망할 자식! 김범우는 방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베개를 걷어찼다. 날씨는 서늘한데도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다. 그는 다시 박도병의 집으로 뛰었다. 어디 그런 말 지연태 허간디요. 박도병 아내의 느릿한 대답이었다. 김범우는 숨을 헉헉거리며 큰 길로 나섰다. 가눌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처져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을 허우적거리며 걷다가 대창을 들고 서 있는 서너 명을 만났다. 민청원들이요? 근데요? 난 도당 문화선전부의 김범우라 사람이요. 공작을 나갔다 오니 도당이 다 비었는데 혹시 어디로 간지 아시오? 그런 걸 알면 민청원을 뭐라고 허소? 불뚱스럽게 내쏘는 말이었다. 김범우는 후적후적 걸어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한 바가지 가득 찬물을 들이켜고 방바닥에 쓰러졌다. 김범우는 새벽녘에 잠이 깨었다. 속이 쓰리도록 배가 고팠다. 그제야 어제 저녁밥을 굶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는 몸을 일으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를 깊이 빨아당기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박두병이가 일부러 목적지를 안 밝힌 게 아닐까? 손승우는 그 의견에 동조하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짙어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손승우까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는 일이었다. 박두병은 그러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박두병이도 망할 자식이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잉끄렸다. 김범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당과 함께 행동하자고 했던 어제의 각오는 다 허물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오래도록 꼼짝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잠에서 깨듯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주머니에 든 것들을 다 털어냈다. 신분증과 통행증, 어제 받은 접수증을 차례로 찍기 시작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던 것이다. 만년필 펜촉 끝이 거칠고 거머튀튀한 종이 위에 9월 29일이라고 썼다. 그러고 나서 펜촉 끝은 더 이상의 글씨를 그려내지 않고 종이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 약송은 만년필을 든 채 생나무 울타리를 따라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의 회오리에 산하는 찢겨지고 선열만 뿌리며 역사는 균열해도 주인은 간 곳 없이 홀로 핀 가을꽃, 무심결에 시조 형식으로 얽어진 생각이었다. 미친놈. 아직도 센티멘털이 덕지덕지 묻었군. 그따위 거 빨리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리얼리즘에 충실해야지. 그는 민망한 생각을 덮기라도 하듯 스스로를 잠옷 근엄하게 꾸짖었다. 어쩌다고 그런 생각이 3, 4조의 율조로 얽어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신의 의식 속에 아직도 그 시절의 향수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는 부끄럽고 민망했다. 문학을 한다는 것이 능력에 못 미치는 과욕인 것을 깨닫고 단념한 이후 문학적 감상은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분위기 탓인지 어쩐지 기사를 쓰겠다고 종이를 펼쳐놓고 앉아 그런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다. 어쩌면 마땅히 쓸만한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후퇴의 행렬 속에서도 해방일보는 매일 등사판으로 발간되고 있었다. 질이 나쁜 종이에 찍혀지는 한 장짜리 등사판 신문을
후퇴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몇이나 눈여겨볼 것인가. 그러나 일보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발간한다는 의미와 그날그날의 후퇴 상황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다는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이학송이 놀라는 것은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묵묵하게 해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성과 진정성에 대해서였다. 신문사로 수류탄 10대 개와 창이 운반되어 온 것은 24일이었다. 그때 이미 신문사는 가회동으로 옮겨져 있었다. 서울이 위험하게 되자 20일 전으로 하여 중요 기관들이 북쪽의 경복궁 언저리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배달된 수류탄과 차는 직장을 사수해야 하는 무기였다. 그 무기를 받게 되자 기자들의 심정은 더욱 비감하고 암담하게 변하고 말았다. 시내 요소요소에는 시가전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졌는가 하면 모래 가마니를 쌓아 올려 전호를 구축해놓기도 했다. 거리에 사람은 부쩍 줄어들었고 김포 쪽에서 울려오는 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루가 가고 25일이 되었다. 신문사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이 깔리면서 드디어 포탄이 시내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그랬던 것처럼 폭탄은 아무 데서나 날아와 터져올랐다. 이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차례였다. 신문사 이동 지시가 내려왔다.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성북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폭탄이 제멋대로 날아들어 터지고 여기저기가 불타는 속에서 신문사는 옮겨지고 있었다. 밤이 늦어 이사를 끝낸 기자들의 손에는 인민군의 겨울 소못 한 벌씩이 쥐어졌다. 26일 시내는 완전히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기자들은 12시 전까지는 신문사로 돌아오라는 시간 제한 속에 취재를 나서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완전히 통행 금지 상태였다. 이학송은 다른 기자 둘과 함께 동대문 쪽으로 나갔다. 사람의 그림자라곤 찾을 수 없는 대낮의 정막 속에 동대문 시장이 불타고 있었다. 폭탄에 상한 것이 분명한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다. 이학송은 자꾸 신설동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는 시계를 보고는 했다.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눈치로 보아 아무래도 오늘이 서울의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잠깐만이라도 집에 들르고 싶었다. 아내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아이들 데리고 아무데로나 피하라는 말을 해야 했던 것이다. 자신이 해방일보에서 일한다는 것은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 12시까지는 30여 분밖에 남지 않아 신문사로 돌아가기도 촉박한 시간이었다. 12시에 신문사 일행 42명은 말없이 신문사를 뒤로했다. 일행은 정릉의 천양원이란 별장 뒷숲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이 되어 쌀 한 말씩을 받아 짐을 꾸리고 이동이 시작되었다. 길은 의정부 쪽으로 잡혀 있었다. 바로 앞에는 서울시당이 가고 있었다. 저기하기 이를 데 없는 밤을 둥글고 둥근 추석달이 밝히고 있었다. 포천으로 가는 길은 제각기 무리를 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비행기들의 폭격과 난사로 낮에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낮에는 어디든 숨어 있다가 어둠이 내려서야 길을 잡았다. 포천으로 가는 길에는 사복 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들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 가고 있었다. 당은 분명히 모든 인민군 부대는 편제를 유지해서 춘천으로 집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춘천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이학송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당원인 기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취재하려고 하지 않았다. 명령을 미처 못 들었거나 어떤 다른 임무를 띠고 이동하는 것이겠지 생각하고 말았다. 그들은 역시 군인답게 신속하게 움직여 자취를 감추고는 했다. 포천에는 27일 새벽, 날짜로는 28일에 도착했다. 주인 없는 빈집을 찾아들어 하루를 쉬기로 했다. 평소에 많이 걷는 생활을 하지 않은 일행은 꽤나 지쳐 있었고 여자 기자까지 끼어있는 형편이었다. 뭘 그리 넋놓고 보고 계세요? 김 기자, 앉으시오. 있을 거리가 마땅찮아서요. 이학송은 김미선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해 쓰시려고요? 김미선이 옆에 앉으며 배시시 웃었다. 들켰군. 이학송도 씩 웃었다. 이제 김미선의 눈에는 서울을 떠나오던 날 계속 그렁거렸던 눈물은 없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좋습니다. 공짜로는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김 기자 짐을 져드리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말이에요. 어제 그 군관 얘기를 쓰세요. 뭐라던. 얼굴이 밝아진 이학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다. 마음에 드세요? 예,
기사거리가 돼요. 그럼 짐을 반만 져주세요.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아니에요. 그래야 또 기사거리를 하나 더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런가요? 둘은 마주보고 기분 좋게 웃었다. 전남 여중을 나와 이화 여전을 졸업한 김미선.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폐간되기까지 해방일보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당원이었다. 몸이 가냘픈 것만큼 작은 얼굴에 미모인 그녀는 진작 월북했던 남로당 고급 간부의 부인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 같지 않은 모습이었고 글솜씨보다는 말하는 재치가 언제나 신선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건 고향이 같기 때문일 거라고 이학송은 생각했다. 어제의 일이었다. 무슨 용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군관 한 사람이 두 전사를 데리고 자신들의 숙소로 찾아들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말썽이 된 것은 어제 대한청년단은 20명을 처단했다는 대목이었다. 군관 동무는 그걸 전과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요. 동무는 반동을 색출 처벌하는 데 있어서 최대 신중을 기하고 경솔한 가혹행위를 절대로 금지한다는 당의 지시도 모르고 있어. 이원조의 녹이 어린 호통이었다. 과묵한 그가 화를 내는 것이었으므로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군관이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청년 단원들은 모두 악질 반동들이고 우리 적입니다. 청년 단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묻겠는데 그자들이 무장을 하고 우리 전사들의 생명을 노리거나 대항했소. 그렇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 우리의 후퇴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오? 아니면 항구적이라고 생각하오? 그야 분명히 일시적이요. 군관 동무는 두 가지 답변으로 해당 행위를 한 스스로의 과오를 완전하게 시인했소. 그자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고 전사를 가해하거나 대항할 의도가 없었으니까 전사의 적이 아니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당의 지시에 따라 신중한 조사를 한 다음 그 반동성에 맞도록 조처를 했어야 했어. 그런데 군관 동무는 바로 당이 절대 금지한 경솔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이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퇴가 일시적인 것이 분명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당의 지시를 어겼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요. 우리가 여길 다시 해방시켰을 때 그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확산되어 있을 것인가를 군관 동무는 상상이나 해봤소? 첫째,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도 반공주의자가 되어 있을 것이오. 한 사람을 잘못 처단해서 10사람의 진짜 적을 만들 거란 말이오. 둘째, 해방전쟁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그 사건을 확대 과장해서 반공 선전물로 이용해먹게 될 것이오. 당의 지시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인데 군관 동무의 행위는 도대체 뭐요? 당 이론가요? 문학평론가요? 편집국장다운 분석이고 비판이라고 이학송은 생각했다. 그 반동들을 그냥 풀어주면 결국 우리 등의 충실할 적으로 둔갑한다는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과오를 시인하지 않고 그게 무슨 비겁한 변명이요. 반동성이 약한 자들에 대해선 용서를 전제로 한 세뇌 공작을 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술은 어디다 써먹을 작정이요. 군관 동무 같은 경솔한 사람들이 화선 일대에 많았다간 당 사업은 어찌 되고 이 해방 전쟁은 또 어찌 되겠소. 그거야말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소. 젊은 군관은 더 말을 못했다. 이학송은 당의 지시가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 문제점을 기사화하려고 생각했다. 출발을 앞두고 적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원 점검을 하는데 5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집이 남쪽인 사람들이었다. 출발이 중지되고 한동안 소란이 계속되었다. 갑시다. 편집국장 이원조는 이 한마디를 하고 먼저 발을 내디뎠다. 더 열릴 것 같지 않게 입이 다물린 그의 얼굴은 딱딱할 정도로 무표정했다. 이학송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를 대하기가 부끄럽고 명구스러웠던 것이다. 이제 남쪽 출신은 자신과 김미선 그리고 그는 얼른 계산을 해내지 못한 채 북쪽으로 향하는 걸음을 크게 떼어놓았다. 전선이 무너져 후퇴를 하기 시작한 적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선발대로 낙동강을 건넌 현호봉은 이런 싱그러운 전쟁도 다 있나 생각하며 헛웃음을 칠 정도로 적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보병이면서 어떤 때는 트럭을 타고 100리 이상이나 북상 전진을 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군은 1차로 비행기를 동원해 인민군들의 퇴로를 맹타해댔고 2차로 탱크와 장갑차로 밀어붙이기를 했으며 보병은 3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군의 그 막대하게 증강된 화력 앞에서 인민군들은 저항을 시도하기는커녕 후퇴하기에도 다급한 형편이었다.
인민군은 비행기들의 폭격을 당해 부대가 분산되기 일쑤였고 탱크나 장갑차들의 공격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호봉의 중대는 전투를 한다기보다 저항이 미약한 적을 뒤로 제쳐두고 전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고병들을 발견하게 되면 포위를 펴 포로로 잡는 작전을 주로 했다. 그러나 그것도 손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사기가 떨어진 나고병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의외로 쉽게 손을 들어버리는 나고병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하다 죽어가기도 했다. 현호봉은 얼마 동안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관심을 두고 보니 그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장교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였다. 나고병들 중에 장교가 없으면 총 몇 방 쏘다가 쉽게 손을 들어 올렸고 장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저항이 완강하게 마련이었다. 군대에서 장교라는 것이 왜 필요하며 장교와 사병이 어떻게 다른가를 새롭게 느끼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호봉은 저항하다 죽어간 인민군 장교를 내려다보며 나도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해보고는 했다. 그 다음이 인민군과 의용군의 차이였다. 인민군들은 그래도 저항을 해보다가 손을 드는데 의용군들은 거의가 그냥 항복을 하고 말았다. 현호봉은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정훈교육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거기서 다시 깨닫고 있었다. 사병들의 경우에 사용만큼 싫어하는 것이 정훈교육이었다. 점심을 먹고 난 현호봉은 바위에 기대 졸음졸음 졸고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일부러 눈을 붙이려 해도 오지 않던 잠이 전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데나 앉으면 몰려들었던 것이다.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 긴장이 풀린 탓도 있었고 살오른 큰 몸집만큼 그는 잠이 많기도 했다. 남달리 많은 잠 때문에 동항열차에서 얼굴에 환치를 당하거나 입에 파리를 담기도 여러 번이었다. 무슨 꿈인가를 꾸고 있던 현호봉은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사병들이 나무 밑에 몰려들어 떠들어대고 있었다. 포로라도 잡았나 싶어 현호봉은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가까이 가보니 포로가 아니라 무슨 헝겊 조각을 헐럭여대며 왁자지껄했던 것이다. 왜들 이렇게 떠드나? 최전선에서 이따위로 무질서하게 구는 게 군기 위반인 줄 모르나? 현호봉의 호통에 사병들이 즐겁을 하며 양쪽으로 비켜섰다. 그게 뭐냐? 현호봉은 단잠을 빼앗긴 짜증을 묻혀내고 있었다. 펄럭이던 헝겊을 뒤로 감춘 하사가 눈치를 살피며 어물거렸다. 김하사, 내 말 안 들리나? 현호봉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예, 이걸 저쪽에서 주었습니다. 하사가 내보인 건 그냥 헝겊이 아니라 인공기였다. 이게 처음 보는 물건인가? 이까짓 걸 가지고 왜 떠들고 야단이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 현호봉은 화가 터지고 말았다. 그는 언제나 인공기만 보면 기분이 상했다. 그런데 어디서 그걸 주워들고 와 무슨 자랑거리라고 펄럭여대는 놈은 뭐며 또 그 짓이 무슨 구경거리라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놈들은 뭐냐 싶었던 것이다. 예, 소대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전부 괴뢰군들 밑에 있었으니까 다음 동네에 들어갈 때 이것을 꽂고 들어가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들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규율을 어기고 떠들어 잘못했습니다. 하사 옆에 서 있던 이등 중사가 대신 말했다. 그래, 현호봉은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다가 사상 조사를 하기에 그거 아주 괜찮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도록 해봐. 그는 꽤나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병들은 장난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의 생각은 사상조사로 비약하고 있었다. 현호봉의 소대는 행군을 시작했다. 후퇴가 아니라 진격이었으므로 분대마다 행군 대형을 유지하며 사주 경계를 폈다. 아무리 쫓기고 있는 적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총질을 가할지 모를 일이었다. 1시간 남짓 행군을 했을 때 마을이 멀찍하게 나타났다. 소대 정지! 현호봉이 손을 들어 보이며 멈춰섰다. 소대가 행군을 중지했다. 선임하사, 깃대를 장만하시오. 현호봉의 명령을 받아 선임하사가 사병들을 옆에 산비탈로 올려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늘고 긴 생나무를 잘라 가지고 왔다. 됐어. 거기에 인공기를 다는 거야. 현호봉의 말에 따라 두 사병이 얼룩지고 때가 묻은 인공기의 한쪽씩을 잡고 나무 끝에 묶였다. 됐다. 출발! 소대는 멀리 보이는 마을을 향해 나아갔다. 마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선임하사가 말했다. 소대장님, 인공기만 틀어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요? 현호봉이 선임하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복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철모야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지. 괴뢰군들이야 철모가 없으니까 다 벗어서 배낭 뒤에 매달도록 합시다. 선임하사의 지시에 따라 소대원들은 철모를 벗어 배낭 뒤에다 매달았다.
마을은 6가구밖에 안 되었다. 2개의 야산 사이에 6채의 초가집이 감싸이듯 모여 있었다. 6채의 집에 비해 당산나무가 너무 커 보였다. 그 우람한 당산나무는 그 작은 마을이 규모에 비해 오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대는 마을로 접근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 서너시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개가 콩콩 짖어댔다. 뒤따라 사람들의 얼굴이 이쪽으로 돌려졌다. 그 얼굴들이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돌려지면서 사람들은 부산스럽게 몸을 놀려 자취를 감추었다. 도망가는 모양인가요? 선임 하사가 물었다. 글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가면 어딜 가겠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호봉은 경계심이 일어났다. 혹시 괴뢰군 잠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선임 하사의 긴장된 목소리였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은 허겁지겁 당산나무 쪽으로 몰려나왔다. 소대는 당산나무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인공 만세! 인민군 만세! 20명 남짓한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 아래 한 줄로 늘어서서 목소리를 맞추어 외치는 소리였다. 저 종자들 노는 꼴 봐라. 선임하사가 혀를 차댔고 사병들 사이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와 뭐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그런데 현호봉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선임하사는 이상해서 소대장에게 눈을 돌렸다. 그는 주춤했다. 소대장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사납게 구겨지고 있었고 부릅뜬 눈은 살기가 차 있었으며 아랫입술이 물린 입 언저리는 떨리고 있었다. 혁명적 인공 만세! 영유한 인민군대 만세! 사람들은 두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활개짓을 열심으로 해대며 더욱 목청을 돋우고 있었다. 시끄러! 중재! 중재! 선임하사가 소리쳤다. 내버려 두시오. 마음껏 하게. 현호봉의 말이었다. 예? 마지막이니까 멋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예? 선임하사가 놀란 눈으로 소대장을 쳐다보았다. 저것들은 모두 총살감이오. 현호봉의 싸늘한 말이었다. 소대! 제자리에 서! 여느 때 없이 큰 현호봉의 구령이었다. 소대가 뚝 멈추었다. 그 위치는 바로 당산나무 앞이었다. 그 깃발 가져와! 현호봉이 명령했다. 맨 앞에 섰던 사병이 뛰어왔다. 인공기가 펄럭였다. 현호봉은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인공기를 잡아 칼을 꽂더니 아래로 긁어내렸다. 헝겊 찢어지는 소리가 짧고 둔하게 들렸다. 국방군이다! 눈이 휘둥그레진 마을 사람들 속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온 소리였다. 무엇이라고? 국방군? 아이고, 큰일 났네. 마을 사람들이 연거푸 터뜨린 탄식 같은 소리였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발을 구르는 사람도 있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다. 현호봉은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공기에 계속 칼질을 해대며 뿍뿍 찍고 있었다. 국방군 만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군인들이 잠깐 멀뚱한 얼굴이 되었다. 국방군 만세! 마을 사람들의 팔이 일제히 올라가며 일어난 소리였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가 선창했다. 대한민국 만세! 마을 사람 모두가 입을 합친 외침이었다. 저 박쥐 같은 연놈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현호봉이 그들을 노려보며 침을 내뱉었다. 소대! 실보 뒤로! 일렬 횡대로 헤쳐보여! 현호봉이 구형했다. 소대원들이 기민한 동작으로 뒤로 물러서며 촘촘하게 일렬 횡대로 늘어섰다. 3, 4분대 3보 뒤로! 현호봉의 구령이 다시 내려졌다. 간격을 조정하라! 현호봉이 살벌하게 소리질렀다. 아이고 대장님 살려줍시오.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잘못 보고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살려줍시오. 그때서야 사태를 알아챈 한 남자가 현호봉에게 매달렸다. 이런 빨갱이 새끼 저리 비켜! 현호봉의 발이 남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아우! 남자의 몸이 달팽이가 되며 나뒹굴었다. 1, 2분대 거총! 한 줄로 늘어선 18명의 군인이 일제히 총을 겨누었다. 당산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엉킨 채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발사!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뒤엉켰다. 순간적으로 폭발한 그 소리는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놀란 개가 도망치며 찢어대는 소리만이 다급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모두들 수고했다. 행군 대열을 갖춰라. 현호봉은 명령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소리내서 내뿜었다. 아버지와 염상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염상진 네 놈을 내 손으로 죽일 날이 있을 것이다. 현호봉은 다시 담배를 깊이 빨았다가 내뿜었다.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선임 하사가 보고했다. 로쏘, 출발하시오. 현호봉은 꽁초를 손가락 끝으로 튕기며 비식 웃음 지었다. 소대 전진 앞으로. 선임 하사의 구령에 따라 소대는 다시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호봉은 그 뒤를 따라붙으며 당산나무를 힐끗 돌아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머물러 있었다. 염상진이 도당으로부터 후퇴에 관한 지령을 접수한 것은 추석 전날이었다. 첫째, 당을 지하당으로 개편할 것. 둘째, 입산 투쟁에 대비할 것. 셋째, 해방구 확보 계획을 세울 것. 넷째, 북으로의 후퇴 계획을 세울 것. 그것은 놀라울 것도 없는 며칠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결과였다. 지하당으로의 개편은 재작년 10월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후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2달 동안 전개된 활동으로 조직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와 셋째 항목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넷째 항목이 문제였다. 그리고 도당이 지령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여맹이며 민청에서 활동한 그 많은 조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물론 그것을 둘째 조항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것을 독립시키거나 어디에 포함시키거나 간에 문제는 똑같은 비중으로 남았다. 그 많은 수를 입산시켰을 때 첫째, 식량 조달이 문제였고 둘째, 투쟁 효과가 문제였다. 그렇다고 선별 입산을 시켰을 경우 남은 사람들에게 당장 닥칠 생명의 위협이 문제였다. 그의 고심은 해결되지 않았다. 분당 간부 회의를 열었다. 역시 넷째 조항이 토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건 별로 고려할 만한 문제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룡의 주저없는 발언이었다. 그것이야 북조선 동무들한테나 해당하는 말 아니겠는가요? 싸움에서 밀리고 밀리는 것이야 병가지 상산디. 잠시 밀리면 또 신보타서 밀어붙일 작정을 해야지. 북쪽으로 가면 여기는 어쩔 것이오? 말 씹힐 것도 없는 문제구만이라. 오판돌의 거침없는 발언이었다. 북쪽으로 후퇴를 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소개된 말 틀어놓는 것인디 우리가 다 암시로도 긁어 부시럼이고 좋은 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함시로 덮어온 일로 북조선 동무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자지버지하니 우리를 눈 아래로 깔아보고 큰 방구 끼고 그랬소. 지 땅 지 마실에서도 그런 걸 당했는디 북쪽으로 가면 우리 꼬라지가 무엇이가 되겠소. 나아가 이리 발언하는 것이 분파주의 조장이다 지방주의 조장이다 하고 비판을 받을란지 모르겠는디 나는 있는 그대로 접근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인게 비판을 하자면 북조선 동무들부터 먼저 비판받아야 할 것이오. 나가 기가 찬 것은 우리가 목심 내걸고 공산주의 하는 것은 니나 나나 차등 없이 공평하니 사는 세상 맹글잔 것이었는디 정작 공산주의 하는 사람끼리 그 모양이 되니까 무슨 살맛이 나겠소 하고 북조선 동무들이 남조선 해방시키니라고 호상했지만 우리도 두 손끝 맺고 놓은 것이 아니라 못 묻고 못 잊고 동상 걸려감수로 목심 내놓고 투쟁했다 그것이오. 우리가 그리 좆빠지게 아니구만 요 말은 취소하고 우리가 그리 쎄빠지게 고상해갖고 그런 하대 받으려고 고상했습디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북쪽으로 안 가겠구만요. 하대치의 막힘없고 단호한 발언이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염상진의 입가에는 엷은 웃음이 어리고 있었다. 하동무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동무가 지적하신 사실은 당 전체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북으로 후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연결되는 것은 하동무의 좀 지나친 감정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북으로의 후퇴는 별개의 문제로서 당명이 내려지면 이의 없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동무의 보충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안창민이 지긋한 눈길로 하대치를 지켜보았다. 하대치는 안창민의 발언이 자신을 바람막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안창민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의 발언은 많은 읍면 당위원장들에게 나쁘게 작용할 염려가 있었다. 안동무의 발언을 접수하고 지 발언이 잘못된 것을 시의합니다. 당이 북으로 후퇴하라고 결정하면 그대로 딸컸고 이 도의에서는 지는 반대구만요. 요거 인민들을 지대형대요. 하대치의 눈치 빠른 정정 발언이었다. 아직까지는 북으로의 후퇴가 당의 완전한 결정이 아닌 것은 전체적 상황으로 보아 북으로의 후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당의 결정적 지시가 있을 때까지 상황을 보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창민의 신중론이었다. 조직원들의 입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원하는 사람은 전부 데려가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다만 동의를 막기 위해 실행 전날까지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해 책동으로 우리의 해방전쟁은 전세가 다소 불리해져 일시적인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이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용감무쌍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죽어간 동지들의 피와 전사들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혁명을 위해 흘리고 죽어간 핏값을 우리가 혁명을 쟁취하는 것으로 값지게 해야 합니다. 혁명의 성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슴에 새겨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용기를 가집시다. 새로운 투쟁을 향해 일어섭시다. 누가 치기 시작했는지 모를 박수에 따라 회의장은 금방 열렬한 박수 소리로 출렁거렸다. 염상진은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려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할 때까지 오늘부터 극비리에 투쟁 인민들을 확보토록 각 읍면당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투쟁 인민의 확보는 우리의 투쟁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염상진의 마감 발언이었다. 사흘 뒤인 28일 아침 도당이 광주 시당과 함께 그 중추 조직은 북으로 후퇴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아울러 군당의 핵심 조직도 이에 따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염상진은 즉시 그날 밤을 출발 예정으로 잡아 각 읍면당의 후퇴 준비를 지시했다. 군당의 전체 조직부터 안전지대로 옮길 작정이었다. 읍내 마을마다 동요가 일어났다. 각 조직을 통해 후퇴 소식과 함께 원하는 사람은 당을 따라 입산하라는 지시가 전해졌던 것이다. 장면 기억, 주막, 김복동과 마삼수의 대화. 자네 어쩔란가? 안 데리고 간다고 해도 따라 나설 판인디 데리고 간다는디야 얼씨군 아니겠소? 성님은 안 가게라? 나 목심이 둘이 간디? 봤소. 앉아서 죽으나 입산해서 한바탕 허고 죽으나 죽기사 매일 반이게요. 저 딸린 사내 새끼 죽는 꼬라지가 어느 편짝이 나겠소? 두말하면 잔소리제 뜨도록 허세. 꽁초를 내던지며 벌떡 일어선다. 장면 니은, 강동긴의 집. 아 진정으로 가 있으란게. 버럭 소리 지른다. 성님도 간다는데 나도 데리고 가 주시오. 무엇이요? 아 형수씨가 어째 따라나서 그려? 여맹서 이런 데다가 산 사람 돼갖고 남편 오연수 갚는답디다. 하따 사람 강 미치게 맹기네. 새끼들은 어쩌고? 친정에 맡긴다더만이라. 그래서 자네도 아스키 친정에 맡기고 따라 나설 재민 것이여? 아 그냥 찍소리 말고 싸게 친정으로 떠 싸게. 강동기는 곧 주먹질을 할 기세고 남영택은 두 팔을 들어올려 옆걸음질로 피하며 여맹서 일하라고 허덜 말든지 일하라고 했으면 데리고 가기로 하든지 묵을 것도 없는 친정에 아스키 할라 데리고 들이닥치면 애진간이 조화로 어겄소. 혼자 마음대로 오는 성님이 부럽소. 원족 가는 것이 아닌 게 시키는 대로 혀. 휙 돌아서 나간다. 장면 디귿, 여맹 사무실. 나랑 같이 가십시다. 고생은 되겠지만 남아서 당하는 고초보다 낫겠죠. 이지숙이 소아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다. 고초라면 당하기도 허거지만. 맞아요. 이젠 전하고 형편이 달라요. 예비 검속한 걸 봐요. 그놈들은 다 죽일 거예요. 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구만요. 지도 입산이어서 그분 목사치를 험스러 그분을 기돌릴랑 마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빨리 가서 준비하세요. 치마 입지 마시고 몸빼를 입고 소모 선호바라고 쌀을 챙기세요. 알겠구만이라. 소화, 총총이 사라진다. 장면 리을, 당산나무 아래. 성님, 정신 똑똑하니 차리시오. 여기 있다가는 면장 아들 아니라 서장 아들이라고 삭신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칵이요 칵. 김종현이 빳빳하게 편 손바닥으로 목치는 신용을 두 번 한다. 금매 말이여. 새끼들이 우르르 언니 매금씨 민청서 설레발 쳤는갑다. 와따 짜잔하게 인자 와서 뒤진 새끼 붕알 맨지는 소리는 뭐라고 하고 그요. 그러면 성님 먼저 남으시오. 등을 돌리고 선다. 아니시. 나도 갈라네. 장면 미음, 하대친의 집. 넘덜맨키로 친정이 멀기를 하니 친정으로나 피하고는 게라. 금매 말시 엎어지면 코달디가 넘게. 그는 짭짭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젓는다. 유리엄은 어쩔 게라. 임시로 물러서는 것인 게 우선에 급한 불부터 끄게 아그들 친정에 맡기고 지도 따라 나서는 것이. 글다가 지러지면 어쩌려고. 그러기사 헐랍디요. 팔다리 묶이고 하는 싸움도 아닌디. 하기는 그려. 가세 우선 뜨고 판 돌아가는 거 봐감서 그때 가서 어찌 하더락도. 어둠이 감기기 시작하면서 전에 읍사무소였던 인민위원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들 큼지막한 짐들을 이고 지고 있었다. 짐에 매달린 바가지도 보였고 지게 뒤에 묶은 솥도 보였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집안도 서너시나 되었다. 염상진은 착잡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눈어림하고 있었다. 줄다봐 300명이 넘었고 여자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염상진이 시계를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하대치가 다가서며 말했다. 다 온 것 같구만이라. 알겠어. 염상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왼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군내의 내무서나 분주소에 배치되었던 인민군들과 몇 안 되는 당일군이 모여 있었다. 우린 곧 떠나겠습니다. 앞서 떠나도록 하시죠. 그동안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곧 돌아오십시오. 언제든지 환대하겠습니다. 장흥 유치지구나 화준 백아산지구 아무데나 형편 닿는 대로 합류해서 우리 군당을 찾으면 언제나 선이 닿을 겁니다. 염상진은 모두를 향해 말하고 이것 받으십시오. 우리 군당이 드리는 노자입니다. 혹시 돈이 떨어지게 되면 쓰시라고 금반지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며 인솔자에게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인솔자는 당황했고 염상진은 그의 손을 끌어잡아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그럼 전사동무들 편히 가십시오. 염상진이 소리 높여 외쳤다. 그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동무들 조심해서 가시오이. 누군가가 소리쳤다. 잘들 계시나요? 움직이기 시작한 인민군 대열에서 보내는 화답이었다. 사후 삼으려고 했는데 어찌 그리 어망하니 가쁘까이. 참말로 무사한 일 가시시오. 어떤 여자의 외침이었다. 고맙시오. 또 만나자요. 박수 소리 속에서 들려온 화답이었다. 인민군들은 역쪽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염상진은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린 지금 단순히 비난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형편이 어렵게 되면 산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피난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왼쪽으로 따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3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 애들을 어디다 맡기든지 무슨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함디도 맡길 데가 없는디라. 어떤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염상진은 더 말이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조편성이 시작되었다. 한 조를 30명으로 해서 3명씩 가로 세우기를 한 다음 앞뒤에 인솔자를 배치시켰다. 조편성이 끝나자 곧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렬은 들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염상진은 각 읍면의 입산자들을 옥산 너머 골짜기로 집결시키도록 지시했다. 유로로 할까 했지만 밀려들 적의 병력도 화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컸다. 지광산도 퇴로를 차단당할 위험은 마찬가지였다. 거리가 조금 먼 그 골짜기에서 안전을 유지하며 각 읍과면의 무장투쟁 조직을 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짐들을 이고진 300명이 넘는 행렬은 어둠 속의 횡계다리를 건너 나간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추석이 지난 가을밤의 대기는 싸늘하게 그 꼬리를 사렸다. 20일 구빨치 그리고 신빨치. 미군들이 논산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북소 마을까지 전해져 왔다. 둔덕을 사이에 두고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는 북소는 둘 다 앞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벽촌이었다. 뒤에 산을 등지고 옆으로 넓은 저수지를 낀 마을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붉은 완장을 찬 남녀가 이곳앗 저곳앗을 헐레벌떡 뛰어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질정 없는 움직임을 살피고만 있었다. 군당이 하는 일이 요게 대체 뭐여요? 젊은이가 고사틀 뛰며 목 잠기는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네. 워낙에 궁벽하자는감. 좀 더 나이 많은 남자가 뒤따르며 말했다. 아무리 끄트머리에 붙었어도 그렇지요. 시상에 요런 법은 없는 법이에요. 인자 타박해서 뭘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랬겠냐 이해하고 인자부텀 방도를 찾으면 되잖는감. 참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구먼요.